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난 사람이 싫어, 난 인간이 싫어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나요? 겨울왕국 속에 발랄한 안나가 있고 또 얼음미녀 엘사가 있죠. 저도 이 영화가 개봉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청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엘사는 굉장히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은 사연이 있는 캐릭터죠. 어릴 때 자신이 마법의 힘으로 동생을 상처 입히게 되면서 자신의 마법을 두려워하면서 감추고 숨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닫힌 문 뒤에서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얼음의 여왕 엘사. 제가 생각하는 엘사의 심리, 엘사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을 흔히 이 사람은 성격이 좋다, 이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다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성격을 뭐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항상 웃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엉엉 울고 막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주 잘해주지만 평소에는 맨날 화내고 소리치는 사람을 오늘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 성격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컨디션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장해오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겪으며 형성하게 된 고유한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계산기에다가 1, 3, 5 이렇게 입력부호를 입력하고 딱 검색을 하면은 답이 딱 튀어나오듯이 이 사람한테 배고픔, 빵이 하나밖에 없음, 사람은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적인 키워드를 딱 입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은 100이면 100 일관되게 배고픈데 빵이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두 사람일 때 무조건 양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일 때 이 사람은 양보를 할 것이다. 예측이 되겠죠. 또는 이런 상황일 때 똑같은 상황일 때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살살 꼬셔서 그 사람 돈으로 한 개 더 사오게 한다. 그러면 100가지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101번째 경우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빵을 사오게 할 사람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죠. 이렇게 이 사람이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온 행동 양식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까지 하게 되는 고유한 행동, 말, 생각의 패턴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화를 낼 수 있다거나 좀 이기적이거나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고 너그럽고 이기적으로 굴지 않을 때 그리고 다음번에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요. 성격이 나쁘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특히 자신의 일에 관련됐을 때 좀 더 화를 내거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럴 것 같을 때 그럴 때 성격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성격이 예민하다, 불안정하다 등등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수식어는 항상 지켜봐 왔을 때 이 사람이 일관되게 그래 왔었고 그 일관된 행동 패턴이 똑같이 되풀이 될 걸 예측될 때 그러한 패턴에 대한 평가를 내려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너무 괴팍하거나 너무 과도한 쪽으로 한쪽 패턴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성격에 맞추기가 힘들거나 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자기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고
내가 힘들든 남이 힘들든 둘 다 힘들든 성격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회피성 성격 장애라는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엘사가 회피성 성격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엘사가 회피성 성격 장애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회피성 성격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회피성 성격 장애는 일관되게 성격적으로 치우치거나 외딴 그런 행동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지나치게 회피성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고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외로워서 내가 원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해야 돼서 필요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금씩은 혼자 있을 때,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안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억지로 모여 있을 때, 이럴 때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누구나 조금씩은 받아요. 그런데 이 회피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해서 웬만해서는 자기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차갑게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난 사람이 싫어, 난 인간이 싫어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좋아합니다. 나는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그리고 나는 좀 호탕하게 이 사람들한테 쿨하게 잘 어울리고 좋은 친구이고 싶고 발표도 잘하고 싶고 조별 과제도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지나쳐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서 피하게 되는 게 회피성 성격 장애예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거절당할까 봐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어쩌다가 하게 될 때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내가 좀 참견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참견도 아주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은 조언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호감이 가서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걸었다가는 또 거절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될까봐 말을 못 걸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회피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분들은 이러한 대인관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무 못하겠어서 너무 불안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엘사가 왜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요, 이 회피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내가 그걸 회피한다 이 패턴 말고도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왕국이 이제 시즌 2까지 나왔잖아요. 1에서의 엘사의 모습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엘사는 자기 자신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못하는 거, 위험한 거,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거고 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속상하고 상처받을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안나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면서도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도 사실은 안나하고 놀고 싶으니까 그 문에다가 등을 딱 기대고 안나 얘기하는 거 막 들으면서 막 굉장히 이제 갑갑해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자존감의 저하와 높은 불안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 걸게 된 모습이 흡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나 가사에서 반복되는 게 conceal, don't feel 이렇게 해서 숨기고 느끼면 안 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마법의 힘에 대해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었지만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회피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엘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시즌 1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안나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자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도 안나에게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나라는 내 가족, 내 동생한테는 조언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회피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조언도 하고 소통을 합니다. 아무하고도 소통 안 하고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좁은 범위의 대상한테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람 가려서 사귀네? 사람 차별하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힘들어서 말을 몇 마디 안 나누고 싶어서 이제 피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그런 모습을 알고 찌질하게 보거나 왜 저러지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막 불안하고 찌질해 보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도도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도도하고 좀 차갑게 보이지 막 못나 보이거나 찌질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창가에서 막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들 아주 마음 맞는 극소수의 친구한테는 막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막 뭐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이 봤다. 이런 경우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가지고 그런 거고 이 사람 앞에서만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온 건데 그게 마치 그냥 친구를 가려 사귀는 걸로 오해를 산다거나 그러면 또 그러한 소문이나 평가로 인해서 더더욱 내 스스로가 침울해지고 고립을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엘사가 2에서 아주 멋있게 변한 것처럼 저도 극복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답이 영화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엘사가 이걸 극복했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1탄에서는 안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해주고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너무 고맙구나. 이 사랑과 이 희생이 너무 고맙고 너무 소중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줬다니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으면서 내가 뭘 하더라도 이제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불안하던 마법의 힘도 막 컨트롤하게 된 거죠. 그렇듯이 안정적인 애착을 다시 형성을 하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줄 거다. 라는 어떤 동맹적인 관계, 따뜻한 관계에서 사랑을 싹 틔우든 우정을 싹 틔우든 이제 견고한 신뢰관계를 싹 틔우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탄에서도 이제 완전히 좀 극복을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에도 자기 자신이 어떤 걸어왔던 길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 길의 그 끝에 숨겨진 해답 속에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의 길에서 함께 해왔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근원적인 그런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질적이거나 별난 존재가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존재인 거구나라고 각성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더 좀 멋있고 독립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사가 결말에서 결국은 혼자 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회피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아웃사이더에서 파티걸 이런 식으로 완전한 인싸가 되거나 이거를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비록 사람하고의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조용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즐거운 모임이 있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고 내가 혼자서 지내지만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닫힌 방문에다가 기대고 있으면서 막
언제 나가야 돼?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따로 또 같이 독립적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회피성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엘사랑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나도 회피성 성격 장애네? 라고 깨달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엘사처럼 마법의 힘이 있지 않더라도 정령들의 힘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회피성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적인 정신과의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인데요. 우선 회피성 성격 장애로 살아오신 분들은 성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격 때문에 자꾸 사소한 상처들이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미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서 불안이나 우울을 좀 다스려주고 줄여주는 게 일단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회피성 성격이 어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먹어줘도 계속 또 불안하거나 슬퍼지거나 자존감이 깎이는 그런 상황이 마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의 우울이나 불안이 회복된 다음에는 반드시 심도 있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좀 극복하고 완화하는 게 필요해요. 이때 가장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남들이 내가 걱정하는 만큼 나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 말을 거의 자기 자신한테 세뇌하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발표에 대한 불안, 주목받는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시지만은 내가 어떤 발표를 듣거나 할 때 앞에서 떠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조금 떨리더라도 좀 목소리가 떨리네, 조금 긴장하셨나 보다, 들어봐야지 라고 내용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90% 이상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떨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분명히 내가 발표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속으로 엄청 떨었던 분들,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떨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청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아요. 발표뿐만 아니라 사교적인 상황이나 좀 더 회의 같은 공식적인 상황 이런 데서도 나에 대해서 내가 떨고 있거나 불안해 한다거나 막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목소리의 변화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가 이런 상황들 많이 마주칠 수 있어요. 자, 내가 오늘 이거 가져왔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 거기 놔둬. 이렇게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한다거나 목소리가 굉장히 건성적으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좀 속 상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야 저 사람 싸가지 없네 이렇게 그 상대방 탓을 전혀 안 하시고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좀 내가 뭔가 부족했나 봐. 내가 너무 늦게 줘서 화났나 봐. 이렇게 자꾸 자기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상대방은 이제 고맙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기의 말투나 자기의 표현이 이제 뉘앙스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했으면 그래 고맙겠지 이렇게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한 거에만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목소리나 눈빛에 대해서는 자꾸만 생각할수록 확대되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버리기. 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딱 신뢰하고 힘든 얘기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으실 거예요.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과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생각이 좀 결합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어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뭐 아니면 없음. 도.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는 OX 퀴즈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80%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 50% 믿을 수 있는 사람, 30%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태도를 달리 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요 정도의 관계인 사람하고 나는 요 정도 얘기하면서 요 정도만 편안하게 대하면 되겠다. 요 정도 관계인 사람한테도 내가 좀 상처 안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는 정도를 달리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의지하고 교류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혼자서 극복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어주시고 또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정신과 의사한테 오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